자, 오늘 교과서 20쪽 문명의 탄생인데요. 이제 구석기, 신석기를 넘어서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회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문화가 조금 더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과서 20쪽에 보면요. 문명의 다양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쭉 적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묶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와 지형, 그러니까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따뜻하고 수량이 풍부한 큰 강 유역의 문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와 문화적으로는요,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를 넘어서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문자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종교가 발달을 해서 신권 정치, 그러니까 종교를 통치 행위에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후반부터 계급이 등장했죠. 그 계급이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되거나 조금 더 고착화되는 모습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관계 농업, 큰 강 유역에서 그 강의 물을 끌어다가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레바퀴라든가 선박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자기네 문명 지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교류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문명이요, 어느 한 지역에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지역에서 사실 나타나요. 4대 문명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문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4대 문명을 배울 거고요. 이 4대 문명을 4대 문명이라 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4대 문명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문명이 발생한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죠. 문명이 발생한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문명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그러니까 뭐 수량이 풍부하고 따뜻하고 청동기를 사용하고 이게 문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따가 다른 질문들과 함께 다 같이 마지막에 답변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4대 문명을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림이죠.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법조문을 해석하면은 이제 이 당시 사회가 어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신분적인 차별이 있구나. 신분별로 받는 처벌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상업행위를 했구나. 그리고 상업행위를 중요시했구나. 그러니까 교통수단의 발달을 토대로 교류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라는 것을 여러 법조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하면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이 동해보복법은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꼭 맞아야 돼. 라기보다는 내가 한 대 맞았을 때 화가 나잖아. 그럼 사실 한 대만 때려야 되는데 2대, 3대 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내면서 분을 참지 못해서 네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지 말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네가 당한 것까지만 이렇게 해라.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네가 당한 것을 용서해 주거나 넘어가 주면은 더 좋겠지만 복수를 해야겠다면 그 정도까지만 해라 라는 의미로 요즘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함무라비 복전이 발견되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서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이란, 터키,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서아시아 지역에 위치했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말 뜻이 그래요. 두 강 사이의 땅, 두 강 사이의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따가 살펴볼 이집트 문명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이민족의 침입이 잦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처음 만들었다라고 하는 수메르인들, 이 수메르인들이 계속해서 문명을 쭉 이어나간 게 아니라 이 수메르인들을 아카드인들이 정복을 하고 또 아무르인들이 또 아카드인들을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민족이 계속해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또 섞이고 발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 개방적인 지역에 그런 불리한 단점도 있는 반면에 장점도 있었는데요. 다른 지역과 교역을 하긴 좋았다. 개방적이니까 왔다 갔다 하긴 좋죠. 그래서 다른 지역과 교역을 이 시기부터 꽤 옛날,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인데요. 이때부터 다른 지역과 교류를 했다. 그런 것들이 유물을 통해서 증거로 남아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자원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었는데 그것을 교역을 통해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왕이 최고의 제사장이자 전사로서 제사장이자 전사로서 신권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제 종교를 통치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는요, 현세적인 성격이 강한 다신교였는데요. 그러니까 현세적이라는 말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중시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보다는 지금의 삶을 중시한 종교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문학 작품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밤낮으로 춤추며 즐겨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딱 걸맞는 표현이 있죠. 욜로. 욜로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였다고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이따 여러분들이 같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태음력,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60진법, 숫자를 셀 때 60진법을 사용했대요. 지금도 우리 60진법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시간을 할 때 59분 다음에 정각 1시간이에요. 이런 60진법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쐐기 문자, 진흙판에다가 이제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쿡쿡 찍어요. 그 모양들로 글씨를 만듭니다. 이런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바꿔서 넘어가면요.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 사진에 등장하는 유물, 유적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데요. 이제 피라미드를 수호하는 스핑크스와 그리고 파라오의 무덤이었던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이 피라미드를 누가 쌓았는가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외계인이 쌓았다라는 그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는 일단 뒤로 제쳐두고 노예들이 이 피라미드를 쌓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보통 주된 이야기였어요. 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노역을 하죠. 그런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노예들이 지었을 거야 라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최근이라 하기도 조금 이제 몇 년 지나긴 했지만 발굴 결과 이 피라미드를 짓는 사람들한테 임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들이 공짜로 일하고 아니면 강제로 일하고 이랬다기보다는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강제로 와서도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노예들에게 돈을 준다라는 것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 계급 처음 발생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금으로 거둔 것들을 왕이 파라오가 그냥 겨울에 너네 이거 먹어 하고 준 게 아니라 농한기, 농사가 어려운 시기에 불러 모아서 자 피라미드를 지으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내가 이렇게 임금을 줄게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오늘날에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거 그냥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 이집트 문명은 이제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나일강 유역은요,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조금 반대로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네, 북아프리카 이집트 문명 지역의 서쪽으로는 사막이 크게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막은 아니지만 정글이 있어요. 정글도 사람이 뭔가 왔다 갔다 하기 쉬운 환경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서아시아 지역과 이어지는 요 좁은 지역을 잘 틀어막고 있는다면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요 메소포타미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아주 아무런 침입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종종 침입을 받아서 이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넘어갈 때 몇 차례 침입을 받기도 합니다. 이 이집트는요, 이제 파라오가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신권 정치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종교를 통치에 활용했는데요.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서 혹은 태양신 라의 현현, 이 땅에 내려온 태양신 라로서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서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의 말을 당연히 따랐겠죠. 그러니까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종교는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종교와는 좀 상반되게 내세적인 특징,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믿고요, 영혼의 불멸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서 같은 문서 뒤에 이제 그림이 사자의 서인데요. 사자의 서 같은 문서를 남겨서 이 사람이 사후에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이렇게 글을 쓰기도 문서를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문명에서는 태양을 이제 중심으로 한 달력을 사용했고요. 숫자를 셀 때는 십진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상형 문자를 사용했는데 여기 뒤에 사자의사를 보면요. 세로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옆으로 조그만 그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저게 이제 상형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천문학과 측량술, 기하학이 발달을 했는데요. 천문학은 이제 천문학은 인터넷이 좀 불안정하대요. 여러분들 좀 감안해 주세요. 천문학이 발달한 것은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정해진 시기에 홍수가 나고 정해진 시기에 이제 물이 빠지면서 농사 짓기 좋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두 강은요 일정하지 않아요. 주기적이지 않아서 그냥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훅 났다가 비가 덜 오면은 물이 줄어들어서 가물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나일강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농사 짓기 좋은 때가 있고 농사 이제 물이 쭉 빠지는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했고 또 홍수로 농경지가 침수되었을 때 그것을 측량해서 누구의 땅인지 이렇게 파악하는 측량술의 발달과 함께 기하학 그러니까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기하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량을 위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이론들도 발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두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두 문명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종교적인 차이, 하나는 현세적이고 하나는 내세적이었죠. 그 원인이 뭘까를 한번 우리 배운 내용을 통해서 이따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또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이제 인도 문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인도 문명의 도시 유적 사진인데요. 오늘날에는 파키스탄에 위치하고 있는 모헨조다로 유적입니다. 이 모헨조다로 유적은요, 큰 건물들이 계획적으로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 가로 또 이제 건물들 사이로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실제로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 모헨조다로가 세워진 인도 문명은요, 오늘날 인도 북부 지역, 오늘날 국가로 따지자면 인도, 남의 파키스탄, 나중에 겐지스강 유역까지 퍼지고 나면은 이제 방글라데시도 살짝 걸치는 그런 정도의 인도 문명이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서아시아 일대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인더스강 유역이 서아시아 지역과 이제 연결되는 지역이었는데, 인더스강 하류로 배를 타고 나와서 해안선을 따라 쭉 가면요, 서아시아 지역으로 만나게 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문명의 상형 문자가 새겨진 것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두 지역이 교류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문명은 이렇게 인더스강 유역에서 먼저 발달을 해서요,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데요. 발전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인더스강 상류에 이제 모헨조다로, 하라파 같은 도시 문명들이 건설이 돼요. 이 인더스강 상류를 이제 펀자브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도시 문명을 만든 민족을 드라비다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라비다인들이 도시 문명을 세웠는데 아리아인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쳐들어와요. 북부에서 쳐들어와서 드라비다인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에 정착을 해요. 그 이후에 인도 문명이 조금 더 성장을 하면서 겐지스강 유역까지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문명이 인더스강 유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겐지스강 유역으로 점차 발전해 나갔다. 이런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드라비다인들을 정복한 아리아인들은요, 이제 카스트제라는 제도를 만들고 브라만교라는 종교를 만들게 되는데요. 카스트제 하면은 인도 하면 떠오르는 제도 중에 하나죠. 아주 공고한 신분 제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오늘날 효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인도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신분의 차별이 강한 제도죠. 아리아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잡한 종교 의식을 만들고 이 카스트 제도를 이제 인도 사회에 정착시켜요.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같은 신분을 만들고 그 신분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윤회라는 사상, 불교에도 등장하는 사상이죠. 윤회라는 사상을 활용해서 너희의 신분에 맞게 그 신분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선하게 잘 살아가면은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는 더 나은 신분에서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이런 윤회 사상이 이제 인도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고 그 영향이 이제 불교와 다른 종교들에도 미치게 되는 건데, 이러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아리아인들은 인도를 다스려 나갑니다. 좀
덧붙이는 얘기지만 이, 이 카스트는요, 실제로는 2,000개에서 3,000개에 가까운 카스트가 있다고 해요. 우리 교과서에는 4개로 딱 잘라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수많은 카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유형별로 조금 나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인도 문명의 문화에서는요, 상형 문자를 사용하는데요. 밑에 상형 문자가 새겨진 도장 6개가 보이죠.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저것이 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 달리 인도의 상형 문자는 아직 해석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권 정치를 했을 것 같은데 아리아인들이 카스트 제도 만들고 뭐 종교를 활용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또 인도의 사회는 또 인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다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요. 문자를 해독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이게 나중에 해독된다면은 인도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인도 문명까지 살펴봤는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리아인들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의식을 활용한 이유는 뭘까?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교를 만들었죠. 무력이나 힘으로 피지배민들, 드라비다인들을 이렇게 누르지 않았어요. 종교의식을 활용했대요. 교과서를 보니까. 자, 왜 그렇게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페이지 교과서를 넘어가면요. 이제 중국 문명입니다. 자, 중국 문명의 대표적인 유물은 이 청동으로 만든 세 발 달린 솥인데요. 이 청동으로 만든 세 발 달린 솥은 이제 제사 때 쓰이는 도구로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다고 해요. 이제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는 중국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는 높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혹은 왕, 제후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옛날에는. 그래서 청동 달린 세발솥은 제사 지내는 도구였고 왕권을 상징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국 문명은요 오늘날 중국 넓은 중국 땅 중에서도 황허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황허강 유역 외에도요. 지도에 보이는 양쯔강은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창장강, 장강, 혹은 나중에 고구려와 중국의 경계가 되기도 하는 요하라는 강도 있고요. 여러 강들에서 다양한 문화가 발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들 있죠?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이제 잘 나타나는 지역이 황허강 유역, 황하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그 강 유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 문명하면은 보통 황허강 유역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도 중국 문명이 더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최근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일단 우리 교과서 중심으로 황허강 유역에서 이제 중국 문명이 발달을 했다. 이 중국 문명도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권 정치, 종교를 정치에 활용합니다. 상나라, 중국의 상나라에서는 점을 쳐서 나라의 일, 국사를 결정했대요. 이제 점을 어떻게 치느냐? 거북이의 배딱지라든가 아니면은 소의 견갑골, 어깨뼈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구멍을 뚫고 불에다 집어 던져요. 그럼 불 속에서 뼈가 이제 불에 타겠죠. 그러면서 그 구멍 주위로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균열의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점을 왜 쳤는지 점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뼈에다가 새기는데요. 그게 갑골문입니다. 오늘날 한자의 원형이 된다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쳤던 내용들이 갑골문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갑골문에 등장을 해서 이 시기에는 이런 사회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중국 문명은요, 이제 하나라에서 상나라,
그리고 주나라로 이렇게 발전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라의 괄호가 쳐져 있죠. 하나라는 전설상의 나라, 아니면은 나라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한 계급이 생긴 시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직 문명의 특징을 다 갖추지 못한 시기를 하나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라에 대한 기록이 하나라 멸망 이후에 한참 이후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유물로서만 추측을 해야 되는데 유물은 그렇게 뭔가 문명이 확실히 있었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하나라는 괄호를 쳐놨습니다. 상나라와 주나라는 확실히 중국 문명의 국가들로서 존재를 했고요. 상나라의 변방에 머물던 주나라 민족이 이제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세워서 주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봉건제를 시행하는데요. 봉건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릴 때요. 이제 천명사상이라는 걸 내세워요. 하늘의 뜻이 주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왕조 교체를 정당화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후에 중국 역사에 계속 나타나요. 앞에 왕조를 무너뜨리는 뒤의 왕조는요.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로 넘어왔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본적인 통치 이념으로 이 천명사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4대 문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청동 세발솥에 나타난 무늬가 있어요. 청동 세발솥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청동 세발솥의 정면에 보이는 이 무늬가요. 상나라, 주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과 그리 멀지 않은 청나라 시대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 사진들에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다 똑같은 무늬입니다. 디자인이 조금씩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무늬예요. 자, 이 무늬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길래 오늘날까지 최근까지 중국에서 계속 사용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질문 있는데 전부 다 답변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4개 중에 1개 이상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